이번 시간에는 인지주의 학습 이론 중에 하나인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유의미라는 단어입니다. 오수벨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학습을 나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어떻게 획득되느냐에 따라서 수용적이냐 발견적이냐로 나눴고, 또 다른 하나는 학습자 자신의 인지 구조 속에 어떻게 지식이 결합되는가 방식에 따라서 기계적인 또는 암기적인 학습, 그리고 유의미 학습으로 나눴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 발견과 수용, 유의미와 기계적으로 나눴을 때, 유의미와 기계적으로 나눴을 때 네 가지 큰 학습 형태가 있습니다. 유의미 발견 학습, 유의미 수용 학습, 기계적 발견 학습, 기계적 수용 학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수벨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부분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유의미 수용 학습입니다.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계적 학습과 유의미 학습, 그리고 수용 학습과 발견 학습을 두 개의 축으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용 학습과 그 다음에 발견 학습 사이에 유도된, 교사가 의도해서 가이드된 발견 학습이 중간에 위치한다고 보면 지금처럼 총 6개의 수업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왼쪽 맨 위에 있는 유의미 학습과 수용 학습에 해당하는 맨 위를 보면 개념들 간의 관계를 명료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수벨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이라는 것은 과학 개념들 간의 관계를 명료화해서 학습하는 것, 이게 바로 초점입니다. 최근에는 유의미 학습하고 발견 학습의 경계선에 있는 오른쪽 최상단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의미 발견 학습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주로 창의적인 예술활동 또는 문제 해결에 가까운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수벨이 이 이론을 냈을 시기는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이 강조되기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훨씬 더 학문적인 구조를 배우는 데 더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미 수용 학습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강합니다. 반면에 이 기계적 학습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보면 구구단 외우기라든가 또는 시행착오라든가 이와 같은 부분들은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질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유의미 학습이라는 부분들을 의미를 부연해 보면 학습할 내용하고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가 있는데 이것이 결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피아제 이론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합이 될 때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유의미란 말을 썼습니다. 그 유의미라는 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구성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은 그림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피아제 인지 발달론하고 되게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피아제 인지 발달론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었는데 하나는 인지 구조고, 다음이 인지 내용, 다음이 인지 기능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점을 보시면 인지 기능 대신에 학습 의향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습 과제는 인지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떤 명쾌하고 명료한 의미를 가지는 논리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지 구조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습 의향인 것입니다. 학습 의향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동기가 없으면 학습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미 학습의 가장 전제 조건으로서 학습 의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도식들이 인지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오수벨은 굉장히 많은 학습 이론들을 포함하고 그 당시 유행했던 학습 심리학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에 대해서는 따로 떼어내서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특히 의미를 부여한다는 측면이 중요했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착 또는 고착 또는 고정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학습 내용이 어떤 기존의 인지 구조, 이것을 선행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 선행 개념에 새로운 학습 내용이 달라붙어서 고정되는 것, 이것을 정착 또는
고정이라고 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학습 과제를 인지 구조가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이해를 하는 과정을 포습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섭하는 과정 속에서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인지 구조 안에 새로운 실질적인 내용이 정착되어 오는 과정을 포섭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또 오스웰은 피아제가 제시했던 적응 기제의 동화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스웰의 유의미 학습 이론은 피아제의 조절 과정보다는 동화에 대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동화설이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화설에 따르면 학습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이적 학습이고 두 번째는 상위적 학습이고 세 번째는 병의적 학습입니다. 하이적 학습이라는 것은 인지 구조가 있고 그 인지 구조보다 훨씬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학습 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루어지는 학습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새 종류에는 한 참새, 비둘기, 제비 이 정도만 알고 있던 학생이 하나 더 독수리도 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이와 같은 학습을 보통 우리가 하이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적 학습을 또 일으키는 기작으로서 앞에서 얘기했던 포섭을 이용해서 파생적 포섭이라든가 또는 상강적 포섭 이런 말들을 제시함으로써 이 하이적 학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생적 포섭이라는 것은 학습 과제가 원래 선행 개념의 한 예일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둘기, 제비 다음에 독수리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해할 때를 파생적 포섭이라고 했고 상관적 포섭이라는 것은 인지 구조를 좀 더 확장시키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범위를 갖다가 단순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말고도 우리나라에 없는 다른 나라에 있는 새들을 포함시킬 때 이와 같은 범위를 넓히는 것을 상관적 포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론으로 나오는 상위적 학습은 어떤 거냐면 하위적 학습의 반대 개념이 되겠죠. 즉 학습해야 될 내용이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인지 구조 자체를 좀 더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개념을 더 키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아제가 얘기했던 조절 기능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의적 학습은 병렬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스웰의 유의미 학습은 인지 구조 속에 학습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스웰의 유의미 학습 이론은 피아제 이론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학습 의향이라는 것을 도입함으로써 학습하기 위한 준비 자세를 더욱더 강조한 면이 있습니다. 오스웰의 유의미 학습 이론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웰의 유의미 학습 이론은 실제적으로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전략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유의미 학습의 원리로 크게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인 점진적 분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이론에서 다뤘던 하위적 학습과 관련되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학습 내용이 세분화되어 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것이 선행조직자입니다. 선행조직자는 학습 동기를 일으키기 위한 학습 의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학습 전에 뭔가 동기 유발을 진행시키는 요소들을 가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통합적 화합입니다. 통합적 화합은 앞에서 다뤘던 상위적 학습과 병의적 학습을 통해서 인지구조가 발달하거나 인지구조가 재구조화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네 번째로 내용의 계열적 조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계열적 조직이라는 것은 배우고 있는 학습 내용이 어떤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선행학습의 요약 정리가 있습니다. 사실 학습을 요약 정리한다는 개념은 실제 수업 전략으로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요약 정리를 통해서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학습 과제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과 같은 5가지 학습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선행조직자입니다. 오스웰의 유의미 학습이 피아제 이론과 달리 학습 의향이라고 하는 동기 유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동기 유발에 가장 적합한 선행조직자가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죠. 이 선행조직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습 시작하기 전에 들려주는
음악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또는 퀴즈라든가 질문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선행조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조익자를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비교 선행조익자고 또 다른 하나는 설명 선행조익자입니다. 비교 선행조익자는 이미 학습할 내용이 굉장히 친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들과 새로운 내용을 연결시켜서 설명해 가는 방식입니다. 보통 비유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인지적 다리란 말을 씁니다. 인지적 다리란 것은 배워야 될 새로운 개념과 이전에 알고 있는 선행 개념 사이에 쉽게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카메라를 구조를 얘기할 때 눈의 구조를 비유하면서 얘기한다든가 또는 몰 개념을 다룰 때 사과 상자 속에 있는 사과를 이야기한다든가 세포 개념을 다룰 때 학교, 운동장, 건물, 학생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을 보통 비교 선행조익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설명 선행조익자는 배워야 될 내용이 너무나도 새롭고 신선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개념으로 도저히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차라리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입하는 방식을 우리가 설명 선행조익자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자면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주기율표를 설명할 때 주기율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유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주기의 의미를 가지면서 이 원소들이 어떻게 주기성을 띠는지 이렇게 관계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설명 선행조익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과 같은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에 의해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개념도입니다. 개념도는 꼭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개념도를 만들게 된 것은 과학학습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을 나타냈던 지난번에 그 좌표 그림에서 보면 왼쪽 상단에 있던 개념 간의 관계를 명료화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오수벨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제대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개념도를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념도는 크게 5개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개념이고 두 번째가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명제이고 세 번째가 개념들 간의 단계, 위계를 나타내는 위계이고 그 다음에 개념과 개념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교차 연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의 실제 예가 되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나타내면 5개 영역이 다 나타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위계에 해당하는 것은 피라미드 구도처럼 이렇게 수준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구체화되고 위쪽이 추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연결어를 써주면서 명제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개념도가 영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어 어순에 따르면 저런 중간 연결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글어로 바꾸면 우리말로 바꾸면 연결어를 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연결어를 빼고 단순하게 개념과의 관계를 피라미드 구조처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예 부분은 실제로 그 개념에 해당하는 실제 예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개념을 가리키고 나서 실제 그 개념이 적용된 예를 들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 신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교차 연결입니다. 교차 연결은 개념들끼리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될 때 그 부분을 선을 연결함으로써 이 개념과 이 개념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개념들을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교육적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또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가 하는 오개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개념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도구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념도는 교수학습이라든가 수업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서 등장한 교수법이 바로 인식론적 V 또는 V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윈이라는 분이 이 도구를 개발했는데요. 실제 과학학습이 개념들을 다루기도 하지만 실험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실험 과정을 개념 관계로 명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그것을 나타낸 그림이 바로 이 V맵이라는 구조입니다. V맵은 한가운데 실험해야 될 초점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
구체적인 실험 활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V맵의 최하위점에 꼭지점에 해당하는 곳에는 실험을 해야 될 실험 과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 과정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그러고요. 그 사건으로부터 이론적인 측면을 보면, 추상적인 측면을 보면 개념부터 시작해서 원리로 올라가고 그리고 제일 끝에 이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편을 보게 되면 그 실험한 결과에 대한 표로 나타내는 기록이 있고 그 기록을 다시 그래프로 통해서 자료 변화를 통해서 어떤 경향성을 알아내는 게 있고 그 경향성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주장하게 되고 그 지식으로부터 이런 실험 활동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한 가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시되었던 초점 질문인 금속의 반응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실제로 나타내 보면 V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V맵을 보시면 최하단에는 실험 과정이 제시되어 있고 표 작성이 있고 그리고 그래프 작성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알게 된 지식들이 주어집니다. 이 대응관계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대응관계는 기록하는 부분에서는 개념이 적용이 되고 자료 변환과 지식 주장할 때는 원리가 들어가고 가치 주장할 때는 이론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맞춰서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은 그 시대의 다양한 학습 이론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학습 전략들이 개발되었고 오늘날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교과서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